6월 20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교육당국이 올해 수능부터요.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아주 어려운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수능 5달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주말부터 어제까지 폭염, 무더위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조금 누그러진다고 하네요. 제주를 시작으로 수도권까지 비 예보가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드디어 시원한 비 소식이 있어요. 오늘 언제부터 내릴까요? 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안 불 꺾이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퇴근길에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국에 10에서 60mm, 많게는 제주 남부와 산지에 70mm 이상까지도 예상됩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는 밤이 되기 전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지만 여전히 덥겠고요. 내일은 비의 영향으로 더위가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5도, 청주, 전주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27도, 대전, 광주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 중부 내륙에 소나기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하늘 표정이 상당히 흐립니다. 전조등 잘 켜시고요. 틈틈이 여름맞이 차량 점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 정체 어제만큼 심하진 않습니다. 북부간선로는 종암분기점 방향으로 녹동이나 월릉 부근에서 잠시 주춤하는 정도인데요. 강변북로는 이보다 출근차가 많습니다. 구리 방향으로 행주대교부터 길게 막혀 있는데 이 정체 한강대교까지 이어지고요. 해당 정체 구간 1시간 정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일반 경부선은 도심 구간에서 정체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강남 진입하기가 답답하고요. 이 시각 판교분기점부터 한남까지 46분 정도 예상됩니다. 용인 서울선은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입니다. 서울 쪽으로 서수지부터 서판교 남단까지 막히는 가운데 분당 수서로는 역시나 수서 나들목에서 청담대교 방향으로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총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혼란과 심려를 끼쳤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현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통령실은 출제 기조 정상화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에서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출제의 총괄 역할을 맡고 있는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어제 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경질된 걸로 해석됩니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는 이미 3개월 전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 일찍이 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교육부가 좀 반성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좀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킬러 문항들이 변별력이라는 이유로 수능을 좌우하게 되면 결국 여건이 좋은 아이들에게만 유리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도를 흔들겠다는 게 아니라 수능의 출제 기조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메시지긴 한데 시기적으로 너무 급했다. 너무 시기가 임박해서 내게 되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오히려 혼란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정은 불안한 심리를 틈타 사교육 시장이 더 과열되지 않도록 입시학원 등의 거짓 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어젯밤 9시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광역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는 완전히 탔지만 운전기사와 승객 24명이 차를 세우고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브레이크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권 씨가 현지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송환이 상당 기간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권도영 씨는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인 지 11개월 만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도영 씨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해 남은 연기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지만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최근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최소 연말까지는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인 인도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권 씨의 송환은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 씨 측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최대한 끌 수 있고 몬테네그로 거물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품네스 공동 창업자입니다. 지난해 권 씨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따른 피해액은 전 세계에서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요즘 미국에선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연휴 사흘 동안 총기 사고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경찰차 여러 대가 다급하게 모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일리노이주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총기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해방 기념일 축제가 벌어지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So I was laying in bed and then I heard a helicopter go over. I got up and looked out the window and it was just chaos. 당시 현장엔 수백 명이 모여 있었는데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선 유명 관광지 인근 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6명이 다쳤습니다. 이날은 아버지의 날이었는데 도로에 서 있던 두 차량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쏜 겁니다. 총격으로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다쳤고 10살 소녀가 차에 치였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에서 총격이 오간 만큼 묻지마 범죄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미국 10여 곳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7일 워싱턴주 야영장에선 묻지마 총격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선 10대들이 파티를 벌이던 곳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 김은경 교수는 소회와 각오를 밝히고 일부 혁신위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김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계획인데 앞서 김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고 발언한 걸 두고 기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들을 상대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도 힘을 모아줄 걸로 기대한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숨을 힘껏 젖힌다 빛바랜 낡은 하명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방금 가면 이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국내의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도성입니다. 시원한 파란색. 오늘 두 분 다 좀 시원하게 입으네요. 그러네요. 날이 더워가지고 어제 엄청 덥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래요? 조금은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도성 기자,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9,000m 상공인데요. 이 소식. 지난달에 한 남성이 비행 중인 국내선 여객기에서 비상문 출입문을 여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대구에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뻔했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는 국제선 여객기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예.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찍은 것 같죠? 통로에 여러 사람이 서 있고 자리에 앉은 승객들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비행기는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 40분쯤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남성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사건 당시 비행기는 고도 9,000m에 있었습니다. 9,000m 상공에서요. 와, 문이 열리기라도 했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겠는데 어떻게 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열렸습니다. 다행인데요.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항공기 내외부 압력 차이로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한 고도 1,000m가 넘어가면은 사람 힘으로는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해요. 네. 당시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인데 이 비상구 앞 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출입문을 열겠다며 갑자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이 힘을 합해 이 남성을 제압했고요. 당시 기내엔 한 18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랬고 이게 무슨 뭐 틱톡 챌린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뭐 따라하고 모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제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 남성 처음엔 가슴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이 면담을 시도했지만 갑자기 출입문 쪽으로 달려들었고요. 문을 열려고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승무원들 제지에도 여러 차례 문에 다가서면서 뭐 모두 위험에 빠뜨리겠다 뭐 이런 소리를 쳤다고 목격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붙잡힌 채 좌석에 구금됐고요. 착륙 직후 공항 경찰대에 넘겨졌습니다. 항공사 측 인터뷰 들어보시죠. 기내 난동 승객 발생했으나 당사 승무원들의 신속한 조치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습니다. 해당 승객은 항공편 도착 후 공항 경찰대에 이관했습니다. 이 남성은 홀로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귀국길에 뭐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인천공항 경찰단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도승 기자도 말했지만 이게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정말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잖아요. 아까 사진으로 봤지만 막 사람들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180여 명이나 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일인 만큼 처벌도 좀 잘 받고 아까 이용주 캐스터 말한 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점점 이런 게 증가하는 생길까 봐 것 걱정이네요. 유행이 되면 안 돼요. 네,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안 먹은 지 한참 된 이 햄버거 도시락이고요.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결국 사라지나? 하고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이 소식 세금 16억여 원을 들여 만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154만 원에 낙찰돼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는데 입찰자가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낙찰 당시에 도시락 이슈에서도 전해드렸던 소식이잖아요. 주인을 좀 겨우 찾나 싶었는데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거를 폐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거북선 길이 25m에 폭 8m, 높이 한 6m 크기로 경남도와 거제시가 2011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저급품 소나무를 섞어 쓴 걸로 드러나면서 짝퉁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제작업체 대표는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 목재가 부식되거나 뒤틀리는 현상이 거북선에 생겼는데요. 유지보수를 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이 거제시가 매각을 시도했지만 7번이나 유찰이 되는 수모 끝에 평가 금액의 1% 정도에 불과한 154만 원에 넘어갔습니다. 154만 원이면은 제 전 재산을 털어서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왜군을 물리쳤던 우리의 거북선,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이 한국인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순신의 거북선을 이제 복원해서 만든 거였는데 낙찰 당시 교육 목적으로 거북선을 가져가겠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뭐 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옮기려는 곳이 국립공원 지역이어서 환경부 등의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게 좀 시간이 좀 꽤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거제시에 이 낙찰자가 거제시에다 인도 기한을 한 5개월가량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제시는 계약서에 적힌 오는 25일까지 거북선을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폐기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여름철 태풍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고 이미 좀 파손이 된 부분도 있거든요. 또 인근 주민들 역시 거북선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지자체마다 한때처럼 뭐 기념 조형물 만들고 이런 것도 유행이었잖아요. 엄청 큰 솥도 만들고. 물론 이거는 업체가 좀 속여서 만든 그런 사연도 있지만 이런 사례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좀 혈세가 낭비된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592 거북선이라 하더라고요. 1592년에 그 임진왜란을 따서. 근데 이렇게 좀 전락한 현실이 애물단지가 된 현실이 좀 씁쓸하네요. 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이게 장난감인데요. 어린 자녀를 가진 상크리분들 이 소식 좀 귀 기울여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뭐 장난감이 있는데 이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먼저 볼까요? 네. 웬 영화 장면이 나올까 싶어요. 이거 배우 원빈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 영화 아저씨인데요. 이 원빈과 싸운 그 베트남 출신 킬러. 이 킬러가 카림빗이라고 불리는 동남아 지금 저 칼이에요. 동남아 전통 도검을 사용했는데 이 모양을 본뜬 모형 흉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실제로 팔리고 있는 장난감이라고 해요. 길이가 한 18cm 정도이고 합금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튼튼하겠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모형 칼이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등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장난감이에요? 심지어 저게 합금이라고요? 그럼 무기지. 플라스틱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가지고 놀다가 애기들 다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칼처럼 날이 서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뾰족한 부분도 있고 튼튼하고 또 날카롭기도 하니까 위험할 수 있겠죠. 모형이지만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 캐스터의 우려가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실제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한 학생이 이 모형 칼을 가지고 놀다가 곁을 지나던 학생들을 다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장난감 계속 팔아도 되는 건가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팔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권장 사용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매 과정에서 뭐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또 제한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팔지 않아야 하는데 뭐 이게 잘 지켜질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기본적인 국가통합 안전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물론 이걸 안 파는 게 연령에 대해서 딱 맞게 파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혹시 모를 이 사고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자녀가 뭐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가지고 있다면 좀 잘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카림빗이라는데 카람빗. 발음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카람빗이랍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월드클래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용주 캐스터. 네, 월드클래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죠.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메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입니다. 홍해 위 요트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림이 참 멋있습니다.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홍해를 발견하다라는 글과 함께 게시된 이 사진. 보통 사진은 또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사진 무려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억 원짜리입니다. 아니 어떤 사진이길래 사진이 26억 원이나 돼요? 네, 메시가 SNS에 사우디를 관광하는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십억 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홍보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메시와 사우디 관광청이 맺은 비밀 계약서 내용을 단독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자, 메시와 사우디 모두에게 이득이 된 거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메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사우디 홍보 사진을 올리면 200만 달러를 받게 되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서요, 뉴욕타임즈는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억 7,300만 명인 메시가 더 적극적으로 사우디를 홍보하면 3년간 최대 2,500만 달러, 우리 돈 3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올해 뭐 메시가 사우디 사진 한 장 더 올리면서 인스타, 소셜미디어 올리면서 뭐 사우디가 이렇게 녹색이 이렇게나 많다니 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딱 그런 경우네요. 지금 나오는 요 사진이군요. 여기군요. 네. 사우디가. 이 스포츠를 이용해서 국가의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씻어내려는 거를 스포츠 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 메시 사진 논란도 그러니까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뭐 인권 탄압 국가라고 지금 비판받고 있는 사우디의 이미지를 세탁해 주는데 좀 동원이 됐다, 이용당이다, 또는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계약서 내용 중에는 메시가 가족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하면 25억을 받고 모든 여행 경비는 사우디 정부가 되고 심지어 가족, 친구를 최대한 20명까지 데려올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하네요. 자, 정작 메시는 사우디 프로축구팀 알힐랄의 연봉 4억 유로, 우리 돈 약 5,600억 원 계약 제안을 거부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인터 마이애미에서 뛰기로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진 먼저 잠깐 보시죠. 자, 어제 오후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을 했는데요. 사진에서 블링컨 씨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잘은 안 보이는데 시 주석 오른쪽 제일 앞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사진상으로 왼쪽이네요, 그렇죠? 네, 사진상으로 기준으로 오른쪽이고. 예, 사진 보시면은 이 시 주석은 딱 정 가운데 있어서 잘 보였고요. 블링컨 씨 어디 있나 했는데 왼쪽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네. 마치 이게 시 주석이 상석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같았죠. 이게 또 황제가 사신을 만나는 것 같다는 평가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자리 배치는 미국 국무장관, 이분이 이제 승계 서열 4위인데 국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2018년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 주석과 만났을 때를 이렇게 보시면요. 동등해 보이네요. 지금 보시면은 당시에는 외교 관례에 따라서 시 주석과 폼페이오 장관이 나란히 배치된 이 두 개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지금 방금 보신 거랑 좀 너무 다르죠. 네. 자, 심지어 시 주석은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날 때도 이렇게 앉았고 또 이렇게 빌 게이츠와 만날 때도 이렇게 나란히 앉았지. 저렇게 방금 뭐 블링컨 씨 만날 때처럼 이렇게 상석에 앉지는 또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남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그런 자리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이 중국이 미국에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란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이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두 나라 기싸움이 드러난 이 상징적인 사진이라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역시 더울 때는 이 남양 특집이 제맛인 것 같아요. 폴란드에는 지옥으로 가는 666 버스가 있다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지옥행 버스라고 불리는 폴란드의 666 버스입니다. 666이라는 이 숫자만 달았을 뿐이지 이 생긴 거는 일반 버스와 크게 다름이 없는데요. 이 버스는 여름철 관광객을 싣고 폴란드 북부 휴양지 마을 헬로 향하는 임시 노선입니다. 오, 이름이. 네, 근데 이 마을 이름 헬은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게다가 버스 번호 666은 일부
종교에서는 이 사탄과 이 관련된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절묘한 조합 덕분에 이 버스는 헬마을로 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홍보 수단이 됐는데요. 하지만 더는 이 666 버스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 종교계에서 사탄을 거론하면서 계속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친 버스 운영사가 앞으로 버스에 666번을 달지 않고 대신에 669번으로 바꾸겠다고 결정. 그러자 이번엔 해일마을 주민들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던 걸 왜 바꾸냐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종교계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666 버스 운영사 측은 그저 난감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이번에 6월 폭염에 푹푹 찌고 있는 멕시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들 덥지도 않은 걸까요? 그늘도 없는 광장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원투를 하고 있습니다. 잽잽 원투 원투. 하나같이 열정적으로 복싱 동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한 도전이 펼쳐진 건데요. 세계 최대 복싱 수업 부문의 기록을 경신하겠다고 무려 1만 5천여 명이 더위를 뚫고 참가했습니다. 원래는 청소년들에게 약물 대신 건전한 복싱 문화를 전파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행사인데요. 의미에 공감하면서 멕시코 복싱 스타들도 일일 코치로 나서 함께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로 된 듯한 이 정확한 동작과 한 몸처럼 기가 막힌 호흡을 선보이는데 마치 아이돌 칼군무나 대규모 매스게임 현장을 보는 느낌이죠. 이날을 위해서 대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기록 경신은 둘째치고 아마 모두에게 못 잊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6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한국 경기 지금이 바닥, 이제 반등할까? 자, 오늘은 좀 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수출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특히 향후 반도체 수요도 늘 거라면서 조만간 경기가 다시 오를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정부도 지금이 바닥이고 앞으로는 개선된다, 이른바 상저하고의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오늘은 머지않아 정말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하반기 투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혼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웨이브를 타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에 있나요? 아직 바닥을 경고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처에 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닥이 언제다 이걸 정확하게만 짚어낼 수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경제 분석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도로 이제 비슷하게 맞추는 거지. 지금 그림 나와 있는데 네. 저게 이제 경기라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왼쪽 바닥은 2020년 코로나 때일 거고요. 그러다가 또 좋아지다가 2021년 말이나 작년 초 정도가 아마 고점이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한 1년째 사실 좀 되게 힘든 시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거의 지금 이제 떨어지는 속도, 그러니까 체감 경기, 우리가 느끼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 그럴 때 더 나빠지진 않는 것 같아 하는 레벨이 이제 바닥이거든요. 저 바닥 근처에 놓은 게 아닌가. 저도 사실 추경호 장관님이 경기가 바닥 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른 느낌은 있지만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이제 요 정도구나라고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알려면 저희가 당연히 머니클래스에서 홍춘욱 박사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제 기사를 보거나 지표를 볼 때 요 정도구나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어떤 지표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 한번 좀 짚어주시죠. 바로 이제 경기 지표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가끔 올 때마다 외국 지표를 종종 들고 와서 네. 힘들게 하는데 오늘은 경기 동행지수라는 걸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경기 동행지수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게
왜 나왔냐 네. 하면 바로 GDP 성장률을 어떻게든 좀 빨리 알아보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예. 우리 경제가 잘 살게 됐다, 옛날보다 낫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성장이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성장이 올라가는 걸 알기 위해서는 분기를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3달에 한 번씩 발표되니까. 네. 이걸 매월 좀 찾고 싶은 거죠,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 성격 급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이나 소비와 같이 지금 당장 실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고요. 기준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호황, 밑으로 내려가면 침체, 그리고 바닥에서 고점까지 걸 때는 확장,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좀 떨어지는 중인데 그래도 거의 바닥 근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바로 동행지표들이 최근에 그래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동행지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랑 같이 가는 거죠, 흐름이. 뭐 앞서간 그렇죠. 지수가 지금 아니라. 분기의 GDP를 알아보자. 네.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보다 숫자가 크면 뭐랄까요?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한 2% 나오잖아요. 네. 2% 더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튼 그러면 저게 100 이상이면 한 3%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거의 이제 바닥권이면 1% 내지 제로 성장 중인 거죠. 어쨌든 크면 좋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데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하는 지수가 또 있잖아요. 네, 오늘의 주제죠. 바로 이겁니다. 이제 선행지수. 네. 지금 빨간 선인데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경기가 어떤 것보다 6개월에서 1년 뒤의 경기가 더 중요하죠. 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진짜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년 제가 졸업이에요. 자, 내년 취업 시장 여건이 어떨까? 그렇죠. 이걸 보고서 대학원 갈까? 이 고민하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중요하죠. 또 연수를 갔다 올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측해 주는 것이 바로 경기선행지수다. 네. 그래서 경기선행지수가 훨씬 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그리고 재고순환 이게 이제 중요한데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이 매출에 대해서 얼마나 적냐, 작으냐, 많냐 이걸 측정해 주는 지표인데 중요한 건 6달에서 12달 정도 선행하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내년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선행지수는 꼭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금 좋아 보였는데 막상 시작했을 때 나쁘면 큰일 나잖아요. 더군다나 내년 봄에 또는 내년 가을에 노동시장, 취업시장 여건이 어떨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경기선행지수를 꼭 봐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발표를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매월 말에 나옵니다. 매월 말에.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 지표는 제가 여기 종종 와서 삼동 클래스에서 제가 수출은 매월 1일 나온다 한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경기선행지수는 매월 말일 나옵니다. 매월 말일에. 그래서 월말 월초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렇게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자, 작년 2020년 정도까지만 해도 선행지수 파란 선이 먼저 움직였죠. 동행지수보다 한 6개월 내지 3개월 먼저 움직였는데 그리고 선행지수가 실제로 2021년부터 하락해서 이번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잘 맞췄는데 지금 좀 이상하죠. 동행지수가 좋아지는데 선행지수는 나빠지고 있어요. 좀 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가 있어서 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표 그대로 선행지수가 먼저만 움직여주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처럼 동행지수는 반등하는데 선행지수는 나빠지고 있잖아요. 파란 선이 나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 정책 당국자들의 이야기도 가져와서 경기 바닥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이게 논란이 되느냐에 대한 근거가 바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경기가 선행지수가 중요하다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선행지수는 나빠지는 중인데 동행지수는 좋아지고 있어요. 이 뭔가 지표가 지금은 꼬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나름 착실하게 측정을 해서 지수를 발표한 건데 잘 가다가 우리 관계가 지금 깨진 거네요. 한 반년 사이에 저렇게 이상해지니까 공부할 거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 공부할 거리 하나 더 생긴 게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 지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제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되나요? 그렇죠. 한국 지표들도 정말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맞았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표현하는 대로 긴가민가 할 때는 제3자가 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만든 지표도 참 중요하지만 통계청에서 만든 지표 말고 경제개발협력기구 들어보셨죠? OECD. 전 세계 38개의 선진국 클럽이 있는데 그 선진국 클럽에서 만드는 지표가 바로 이 경기선행지수입니다. 이 경기선행지수도 역시 해외에서 만들기 때문에 겁은 좀 납니다만 다행히 이걸로 검색하시면
한국 대표부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 지표를 주니까 한글로 된 보도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보시면 파란 선은 G20 국가, 그러니까 한국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까지 세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파란 선이 작년 11월 이후에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왜 주가가 올랐는지 벌써 느낌이 오시죠? 아하. 전 세계 주식시장이 저 때부터 왜 회복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감을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빨간 선은 한국인데 한국은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좋아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중시할 거냐 하면 한국 지표를 보면 아직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말도 맞는 거고요. 네.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지표들까지 우리가 함께 쳐다보는 입장이라면 야, 세상에 G20 국가들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한 3달, 4달 이상 좋아지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낙관적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다.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까지 봤고 또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이런 거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PMI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CEO인데 네. CEO의 오른팔이 누구냐? 회사 돈 쓰는 사람. 구매 구매하는 담당자. 사람. 예, 네. 바로 총무부장님. 네. 잊지 않으셨군요. 예. 그 총무부장님들한테 묻는 거예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 좋아졌어? 이렇게 물었는데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많으면 50 이상. 우와, 그림 보는데 지금 빨간 선 서비스업 좋아지는 거 보이세요? 네. 근데 파란 선 제조업은 힘들죠. 아하. 자, 왜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는 옆으로 기고 있는데 선진국 경기 선행 지수는 좋아졌는지 아시겠죠? 한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선진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아직 제조업은 회복 안 됐구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 세계 선진국들의 GDP에서 한 80% 이상은 서비스업에서 나니까 네. 서비스업 경기가 점점 좋아지다 보면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매 관리자 지수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구매 관리자 지수는 매월 초에 나오니까 한국 수출 나올 때쯤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네. PMI라고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지표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선진국 지표를 보시면 좋겠다. 선진국 지표를 봐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구매 관리자 지수 두 개도 함께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뭐 KDI 분석도 나왔고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조심스럽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박사님은 좀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될까 조언을 좀 해주시죠. 시장에 머물러 있으시라. 시장에. 그러니까 자꾸 그 단기 매매 하시면 올해 같은 해는 오히려 힘들다. 왜 그런가? 경기가 바닥을 치고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일단 자산 시장에 어떻게든 머물러 있어야지. 수익 났다고 팔고 현금 좀 들고 있어야지.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지금 파란 선이 OECD 경기 선행 지수 우리 아까 봤던 거죠. 그래서 바닥을 보시면 옆에서 바닥 찍고 약하지만 올라오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빨간 선이 우리나라 자주 봤던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입니다. 야, 정말 어쩌면 저렇게 많이 올랐다 많이 빠지나 싶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파란 선, 선진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조금만 나빠지면 한국 주가는 폭락. 반대로 선진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파란 선이 조금만 바닥 찍고 올라가는 징후만 보이면 우리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상승 탄력이 제일 높은 시장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러네요. 이유는 뭐다? 우리 제조업 비중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품목에 대한 수출은 우리가 아직은 여행 수지나 이런 것들 보면 아직 약한데 우린 그런데 반도체부터 자동차까지 물건 잘 팔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잘 파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진국 경기, 체감 경기들이 서비스에서 제조업 품목까지 이제 뭐 좀 질러라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시기에 한국의 수출에 좋아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한국 수출의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외국인이 돌아오는 거죠. 왜냐? 자기들 본국에서의 소비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삼성전자 제품 잘 팔리네, 현대차 제품 잘 팔리네 그러고 한국 주식을 사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올해 경기 선행 지수의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발 너무 그렇게 단타 치지 마시고 주식 시장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보다는 시장에 머물러라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는 상클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법률 고민 말끔하게 풀어줄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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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클 상담소 법률 주치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고민 사연 들어볼 텐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의 연기로 함께 들어보시죠.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말고 둘이 잘 살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부터 친정 아빠가 왜 아예 안 갖냐면서 너무 닥달하셔서 남편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김서방, 자네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왜 애를 안 낳겠다는 거야? 아빠 또 왜 이러세요? 저희 결혼하기 전부터 아예 안 가지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사지 멀쩡한데 왜 애를 안 가져? 자식을 낳아야 제대로 된 부부가 되는 거지. 이럴 거면 우리 집에도 오지 말고 부모 자식 연도 끊자. 그렇게 또 아빠와 언성을 높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 자식 연을 끊자는 말은 그저 화가 나서 하신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후로 아빠는 제 연락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부르셔서 나간 가족 모임에서 겨우겨우 아빠를 다시 뵙게 됐습니다. 에휴,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다른 집 자식들은 손주도 한둘씩 척척 안겨주던데. 에휴. 아유, 당신 제발 좀 그만해요. 요즘 세대에는 애 안 낳는 경우도 많아요. 애들 선택을 좀 존중해 줘야죠. 신유진 변호사 같네. 아무튼 이 옆에 애가 쟤들 애 안 낳는 거 다 당신 탓이야. 알아? 아이고 여보, 내가 한평생을 그냥 당신 수발 들고 담배 심부름까지 다 해줬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요. 애들이랑 인연 끊을 거면은 나도 이제 당신 뒷바라지 못해요. 제발 당신 그만해요. 계속 이럴 거면은 이혼해요, 이혼. 엄마를 말려봤지만 결국 두 분은 정말 이혼까지 하셨습니다. 이후 오빠네 가족이 아빠를, 저희 부부는 엄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저와 엄마와의 인연을 끊고 지냈죠. 그런데 몇 년 후 갑자기 아빠 이름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니 아빠, 이게 뭐예요? 소장이라뇨.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오빠만 자식이냐?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얘 다 키워놨더니 이 배은망덕한 건. 앞으로 너도 네 오빠처럼 나한테 생활비 돈 보내. 부모 자식의 연을 끊자더니 이제 와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건 아버지. 정말 답답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와, 이런 경우도 있군요. 이것도 실제 사연을 저희가 각색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례 속 아버지 손주를 낳지 않으면 부모 자식의 연을 끊겠다. 그러면서 먼저 연락도 받지 않다가 결국엔 어머니랑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사연 주인공인 딸과도 이제 거의 남남처럼 지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아이 없이 부부끼리만 함께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례 속 아버지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이 아내분이 일평생 시중을 들으면서 살다시피 했는데, 야, 이게 딸이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손주를 낳지 않겠다고 하니까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하고 딸이 엄마를 만나러 집으로 오는 것조차 막고 왕래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심지어 아내한테는 애들 편들 거면은 짐 싸서 집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 라고 해서 내쫓다시피 이혼까지 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혼하면서 뭐 재산 분할은 하고 이제 각자 뭐 자녀 따로,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살게 되면서 어머니는 오히려 좀 아이고 편해졌다라고 하시면서 좋아지셨는데 네. 아버지는 이게 좀 많이 불편하신 거죠. 그렇지만 절대 딸하고 사이에는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은 채 5년 가까이 지난 상황입니다. 네. 보통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무튼 근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딸한테 돈을 달라, 생활비를 달라고 소장을 보냈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그동안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긴 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아니 내가 나눠주지 않아도 될 재산인데 이혼하면서 아내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것도 손해고 그리고 내 옆에서 그동안 시중을 들던 아내가 없어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뭐 아들 며느리가 잘 이렇게 모신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상황에서는 이혼하기 전보다는 많이 불편하신 거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는 이혼하시고 나서 오히려 자녀들과 잘 지내시는 거예요. 안색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내 말을 안 들은 저 딸 때문이구나. 이 딸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구나. 괘씸한 거예요. 이 딸이 근데 나한테 생활비도 안 줘?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딸 어렸을 때부터 키우느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이 들었잖아요. 네네. 이 돈이라도 이제 돌려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소송을 하신 건데 딸 입장에서는 아니 그 어렸을 때 키워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장을 받으니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러게요. 아니 보통 뭐 드라마에서 부모랑 자식들이 이제 싸우다가 부모 자식 연 끊겠다는 얘기할 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 가족도 비슷한 사례인 진짜 거죠? 호적에서 판다 이런 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과거에는 호적이라고 하고 지금 2008년도 1월부터는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는데요. 이 호적에서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연을 끊겠다라는 어떤 협박성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호적관계를 뭐 정리한다고 해서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가족관계 등록부랑 옛날에 그 호적이랑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이 기재가 되는데 기존 호적에서 뭐 차남의 경우에는 분가, 결혼을 통해서 분가를 하거나 또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은 남성의 호적에 편입이 되는 구조였다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기재가 돼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 친부모 그리고 내 배우자, 내 자녀가 기재가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양부모, 뭐 양자관계 이런 것이 기재가 되는 거지 실제로 그 가족 간에 얼마나 친밀한지 이런 것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랑 자식 관계인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그 부양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민법 이 974조 1호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에는 무조건적인 1차적 부양 의무로 그리고 부모와 성년의 자녀 관계에는 2차적 부양 의무로 구별을 하는데요. 이 1차적 부양 의무라고 하는 것은 민법 826조 부부간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로서 뭐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콩 한 쪽밖에 없다. 그러면은 콩이 한 쪽밖에 없으니 부모인 우리가 우선 먹고 자녀를 굶겨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된다. 무조건 자녀를 굶기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형편이 좋아서 생활이 굉장히 넉넉해요. 그러면 미성년 자녀도 그만큼 생활을 유지해줘라 하는 것이 1차적 부양 의무고요. 2차적 부양 의무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나 아니면은 뭐 성년 자녀가 고령에 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서로네요, 서로. 네, 서로입니다. 상호간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민법 975조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더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 아까 민법 975조라는 거에는 뭐 효도해야 된다 이런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이 974조, 975조를 보면은 이 어느 정도에 대한 그 효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법은 도덕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최소한만 규정하다 보니까 그 효도까지는 좀 미치지 못할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민법 975조에 그 부양받을 자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무조건적인 이 부양 의무는 아니고 이 법에서 자녀가 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첫째로는 자녀가 부모님께 부양료를 드릴 수 있는 만큼의 경제력이 있을 것. 둘째로는 부모님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가 안 되는 경우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식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부모도 그럴 돈을 안 받으면 못 살 정도의 형편이어야 되고 그런 요건이 있는 거고. 그럼 이 사연 속 아버지는 지금 생활비를 청구한다는 말이지만 사실상은 그동안 너 키우는데 든 돈 다시 달라 이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모가 이 부양료 청구 소송까지 한다는 거는 아무리 소송을 좋아하는 변호사로서도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건에서 이 아버지가 뭐 이혼이라든지 또는 사별로 혼자 되신 경우에 자식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 실제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시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냉정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좀 나를 키워주신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최소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시 이제 냉정하게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버지가 자력으로는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례 속에서는 아버지가 재산이 없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을 했으니까 이혼을. 네, 재산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또 아들을 통해서 충분히 부양을 받고 계시잖아요. 예. 다만 이 딸이 너무 괘씸해서 내가 키워줬던 돈, 이 과거의 부양료 그거라도 돌려받겠다라고 하시는 거라서 이거 아버지는 생활비가 부족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과거의 부양료라는 개념은 그 부모가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1차적 부양 의무, 이거는 부모의 고유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지 성년의 자녀에게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1차적, 2차적 설명을 해주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느라 돈을 쓴 건 1차적 부양 의무니까 그 의무를 다한 거니까 나중에 돈 내놔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법적인 판단이군요. 그리고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례와는 다르지만 이제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제 뭐 자기가 가진 거 이렇게 다 건네주고 이렇게 뭐 넘겨줬는데 나중에 자식들끼리 막 나 부모 안 모실래 하고 형제들끼리도 연락 안 하고 해서 부모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남겨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부모가 다시 돈을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자식을 전적으로 믿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줘버리는 거, 생전에 줘버리는 거, 이걸 증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리 줄 재산이 있으시다면은 이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양을 충실히 하겠다. 요 각서 한 장은 최소한 받고 넘겨주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충실히 부양을 하겠다라는 각서를 쓴 아들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내가 줬던 돈 그럼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충실히 부양을 안 했으면 돌려줘라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충실히 뭐 부양을 하겠다라는 각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증여한 돈이 한 푼도 없더라도 실제로 부모님께서 자력으로 생활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자녀들은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서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장치가 있다. 아까 홀로 남겨진 그런 경우에도 부모가. 알겠습니다. 각서 좀 야박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필 상담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률 주치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폭염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제 서울은 34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 밤이 되면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국에 10에서 60mm, 많게는 제주 산지와 남부에 70mm 이상까지도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전주 25도, 창원, 부산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광주 30도까지 올라서 비가 오기 전까지는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 보이겠고요. 중부 내륙은 모레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 며칠 이어진 불볕더위에 정말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 더위를 식혀줄 오늘 비와 함께 조금이나마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상쾌하세요.